4분과 지역에서 찾는 농업 혁신의 길, 우리 분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혁신이 우리 국가 차원의 고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혁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고민을 찾아내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 두 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최근에 뭐 AI 시대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빅데이터 기반 지역 특화 농정 체계 구축 방안 주제 하나고, 그리고 지역 단위의 효율적 경축 순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농업 혁신이라는 현 단계의 중요한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두 주제가 상당히 시적절한 의미 있는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두 가지를 연거푸 듣고 토론에 참석하는 분들을 나중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1주제 빅데이터 기반 지역 특화 농정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농업 네트워크 경남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은경 이사장님이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시간은 20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0분 하다 보면 교체하고 하다 보면 두 분 발제 끝나면 아마 한 45분쯤 되면 시간이 절반쯤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분의 지정 토론이 있는데 지정 토론분들은 6분 내지 7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 현장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토론 기회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 주제 첫 주제 김은경 이사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지역농업 네트워크의 김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제 맡의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거창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모든 주제에 다 부과할 것 같은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좀 범위를 좁히면 그 지역의 어떤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과제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발제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제가 그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농업농촌 전수조사라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전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이제 민선 8기 때 농업 디지털 센터라는 거를 제주도에 도기술 산하에 만들었고요. 거기서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획득되는 정보를 가지고 뭐 농정의 활용도 하고 대농민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전수조사라든지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는데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고민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늘 해왔던 농정 체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돼서 이제 그 고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관점이 저는 어쨌든 중앙이나 뭐 정부의 관점보다는 지방 정부의 관점입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국가 단위에서는 이제 뭐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 사업을 해왔으나 이거를 이제 지역 단위에 봤을 때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아까 분과에서 뭐 스마트 농업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가치 사슬 중에 어떤 그 주체, 뭐 경영 주체의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공의 행정 정보로서의 빅데이터 이 부분에 좀 관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AI 시대, 기술의 시대에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뭐 여기 이제 글자는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기술은 충분히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도 그렇고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 충분히 발전했고 다만 그거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챗GPT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거를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역 농조에서 이걸 어떻게 쓸지가 제일 중요한 점이고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더 생각이 드는 것은 농촌에 있는 뭐 농지부터 이런 자원들이 지속 가능하게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럼 그거를 잘 관리하기 위한 우리가 빅데이터의 활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굉장히 이제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존의 통계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앞으로의 문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이제 저희 내용 들으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전업농 문제도 나왔고 공동영농 문제도 나왔고 농지에 관한 것들도 나왔고 뭐 등등등 오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지역에서의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꼭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뭐 국가조사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측정이나 분석했던 기관별로 정보도 있고 뭐 행정 정보도 많습니다. 뭐 각종 경작 신고부터 해서 경영체 등록 이런 정보들이 많은데 사실 그 지역의 뭐 지자체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하려면 다 각각의 개별 정보를 내가 확인해서 가공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 지역에서 어떻게 믹스해서 잘 사용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애로사항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든 지역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저희처럼 연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역의 어떤 주체가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동안의 이런 정보들이나 지역에 쓸 수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안 돼 있거나 식별하기가 굉장히 불일치한 것들이 많아 쓰기 어려웠다. 이건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같은 농지에 대한 조사 자료더라도 통계마다 다 다르고 근거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또 시계열상의 뭐 표본 조사를 하는 것들 뭐 어떤 거는 실측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 단위의 뭐 정부 통계 이런 것들은 뭐 1년 단위라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반 이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수행할 때 어떤 그런 것들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결국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좁은 지역 아니면 지역의 어떤 특화 품목으로까지 내용을 좁힐 때 그거와 관련된 통계를 쉽게 얻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조사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활용 체계나 뭐 국가적 데이터와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애로 사항들이 그동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표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그냥 전체를 놓고 지적도상의 면적, 농지 대상상의 농지 면적, 경영체 등록의 면적, 판맵이라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성 관측토에서 실측한 면적, 경영체 등록 정보 이게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뭐 각종 자료를 만들거나 보통 정보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도 과연 어떤 정보를 써야 되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큰 국가 정보 사업 신청할 때는 국가 통계를 우선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뭔가 공표가 되면 지역의 농민단체에서 우리 지역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너네 신뢰 못 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데 기준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지역에서 활용하려고 보면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향을 보거나 전체적인 분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 읍면 단위를 쪼개서 보거나 실제 전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거고요. 아까 판맵 말씀을 드렸는데 판맵이라는 거는 그 위성으로 찍어서 실제 경지 면적 이렇게 측정해서 면적을 산출합니다. 근데 요 사진에 보시면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지역의 농지라는 것들은 밭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노란 부분들이 요 흰색 부분들이 지적의 구분입니다. 근데 이런 지적의 부분들은 그동안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죠. 그리고 오래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가 땅을 빌려서 그걸 터가지고 같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내가 상속을 하면서 그게 분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시설이 이렇게 하우스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에서 하는 구역과 지적과 구역은 기본적으로 일치도가 많이 지금 어긋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시측 면적하고 휴경지가 있거나 농사 안 짓는 면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 위성으로 측정한 거하고 지적도상의 정보, 결연체 등록 정보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사업의 관리나 직불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유럽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네덜란드도 우리와 지번 같은 지적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판넬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시측 면적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 LPIS하고 토지 필지 식별 체계인데 우리랑 다른 거는 이거를 식별한 주기가 며칠에 한 번씩 영상을 촬영해서 계속 시계열로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우리의 팜넷은 1년에 한 번 갱신 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농가 직불금을 신청할 때도 이거 상에서 내가 실제 임차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농사 짓는데 어디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그거를 맞게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할 때 내가 농업 경영체 정보 이런 것들 토대로 지번 위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자료로 이런 거 봤을 때는 유럽에서는 어쨌든 실제 경작 식별 정보가 가장 우선해서 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도 이거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선 민간한테도 개방이 돼서 여기 토양 정보라든지 자기 경영 정보도 넣고 민간에서 이걸 개발했다는 여기는 여기다 이제 농가가 돈을 내면서도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어떤 그런 식별 정보, 민간의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실제 농가나 지역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도 팜넷이라는 것들을 농정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는 이렇게 하우스가 있으면 제주라고 치면 그냥 시설로 돼 있지 이 안에서 한라봉을 재배하는지 내대양을 재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결국 그 정보를 알아야 정책에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어떻게 결합하고 이용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숙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나 사업들 이걸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농식품부에서 차세대 농업 통합 플랫폼 농업이지라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아그릭스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계획의 설명자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네덜란드나 유럽에서 하는 방식들이 다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체 등록 정보도 의성에도 이렇게 키오스크가 생겨가지고 개인 서류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잘 지역에서 반영됐지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리가 계속 확인해보고 좀 실제로 좀 목적한 바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얘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도에서 제주 DA라고 해서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만들기를 이제 2024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이제 플랫폼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연은 됐는데 아마 이제 내년 내후년 거치면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지역 농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에 아까
농지 정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상 정보, 뭐 재해 정보, 그리고 이제 기술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사를 통해서 한 정보들이 취합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뭐 요건 이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관측 정보도 있고 센서 정보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농지별로 경영체가 있을 테니까 경영체가 입력하는 정보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국가 정보도 있겠지만 지역의 조사 정보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다 통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선도적인 사례지만 그만큼 또 과제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뭐 농정 활용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경작 중심의 농지 정보 그리고 그 경영체의 정보도 사실 이 공간 정보에 연동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에 시설 자본에 대한 정보도 결합이 돼서 이거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굉장히 이제 정밀한 정보까지 구축이 돼야지 사실 지역의 빅데이터 기반이 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존 정보들도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경험해 본 부분인데 제주도 안에서도 아까 농업 경영체 정보 농지 대장 정보 아까 위성으로 한 거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같은 필지 내에서도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할 때 현행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 안 쓰고 거래를 해서 집불금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저 분명 부정수고 있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정보가 숨겨지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농지부터 출발해서 경영체 정보 그 위에 있는 경영의 어떤 결과 성과 그리고 위에 있는 시설물 또 여러 가지 토양 기상 정보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매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글에서 봤는데 디지털 경지정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그런 정보 기본적인 농지부터 농업 경영체에 대한 정보들을 일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뭐 그걸 위한 표준화라든지 기준을 만드는 거 뭐 국가 단위에서 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집 안 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조사 확인을 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거는 필요하면은 지역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지역에 특화된 품목이 있고 특화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실조사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 농지, 실경지를 중심으로 조사되는 정보나 기존에 연결되는 정보를 쌓고 그 밖에 뭐 토양 정보라든지 지금 그 진흥청이나 뭐 여러 기관에서 하는 뭐 환경 재해 정보, 뭐 수로 뭐 여러 가지 용수 정보 등등 이런 것들 연계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농정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을 국가 단위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여러 가지 정보들도 데이터 댐 형식으로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주지만 결국 그거를 활용하는 것들은 활용 주체가 지역의 행정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뭐 노일과 같은 유통 주체가 수급 때문에 쓰긴 쓸 텐데 필요하는 정보가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역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건지 어떤 정보를 더 수집할 건지 조사를 할 건지 현장 확인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지역 단위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데이터 플랫폼을 제주통처럼 돈을 들여서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까 농업이지 플랫폼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역 내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든지.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을 지역 안에 거버넌스 수요 기관들이 이런 사람들 조율하고 의견하고 뭐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역별로 이런 전문 인력들이 도단이든 뭐 필요하면 뭐 시군 단위에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약간 코디네이터처럼 이 정보를 관리하고 지역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위성이 원래 올해 발사가 돼야 되는데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내후년에 뭐 국가 농림위성 발사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에 있는 판매 정보나 이런 건 1년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 단위 갱신 정보가 되면 밭작물의 어떤 변화든 뭐든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공간 정보로 변환하고 지역에서는 어쨌든 드론 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농업 경영체가 스스로 영농입지나 이런 것도 전산화하는 시스템이 다 있는데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사업 신청 정보든 경영 정보를 입력을 해야죠. 그럼 이거는 모든 농가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논의 저희 과정에서 나왔던 전업농 중심의 어떤 그런 규모 있는 농가가 늘어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의무와 어쨌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기가 자기의 영농 정보를 계속 갱신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 결과나 이런 것도 도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그 지역 단위에서는 농지 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출하 유통 정보나 각종 국가 통계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것보다 지역에서 어떤 그 관련된 주체들 이런 이제 체계와 그걸 수행할 조직, 뭐 거버넌스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의 활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생산 유통 예측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지역에서의 전략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농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영농을 하다든지 어떤 용지의 어떤 적합도 분리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그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동안 지방 정책에서 각종 재원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결정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 근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집불금이든 정책 사업이든 이거에 대한 성과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 실시간의 현황에 기반한 데이터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저는 그 지역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이자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거를 관리하고 통합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그 논타작물 한다고 뭐 가루쌀 뭐 전략작물 한다고 이거를 막 사업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AT 통해서 그거를 현황을 파악한다고 엑셀 양식을 주면서 결국 행정공무원이 그 담당자 조직 통해서 물어가지고 정보를 취합하더라. 근데 그 연말가면 또 재배 현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또 바뀌어갖고 다시 확인하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의 지역 행정 체계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현상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인 체계, 그 지역 안에서의 플랫폼, 그 안에서의 기획자, 관리자 이런 역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 생산, 농지, 지역의 그 농림사업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제안이나 발제에 들려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김은경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 혁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어찌 보면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이제는 데이터 기반한 새로운 어떤 농정을 절실하고 또 그러한 것이 결국은 현장에 그 유저들 이용자 중심으로 사고가 우리가 달라져야만이 그것이 이제 가능하고 또 한편 되게 마지막에 놀라운 거는 그 데이터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다. 있는 걸 제대로 활용하는 거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롭게 구축해야 될 데이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조금 다른 내용이겠지만은 아마 우리 현장에서의 고민이 포함된 겁니다. 지역 단위 효율적 경축 순환농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 친환경 컨설팅 방역부장으로 계시는 이종현 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협 경제지주의 친환경 컨설팅 방역부장 이종현입니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영광이고, 제가 뭐 이렇게 그 뜻깊은 자리에서 하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정환 이사장님하고 뭐 많은 각별한 사연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경축순환 농업 체계 구축 방안인데, 이 부분은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이제 경축순환 부분이 이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축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 단위의 어떤 조직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현장 조합장님들과 농가분들 그리고 학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현재 가축분뇨 처리 현황과 그다음에 현장 진단 그리고 경축순환 농업체 구축 방안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5천만 톤이고 돼지가 약 38% 제일 많고요. 190만 톤, 1,900만 톤, 그리고 한유구가 1,700만 톤. 그리고 전체 발생량의 87%는 퇴액비 처리가 되고 있고, 자가 처리가 이제 52%, 위탁 처리가 한 48%, 절반 정도는 자가 처리가 되지만 대부분 또 위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축분뇨 처리 정책 현황인데요. 축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12년도 해양 배출 전면 금지가 되면서 지역 단위 분뇨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가축분뇨 처리법률과 비료관리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고, 또 규제도 많이 새로 생겼습니다. 뭐 자원화라는 기준 부분과 부숙도를 관리하는 부분, 액비 살포 기준 등에 대해서 새롭게 기준이 마련되었고, 비료관리법에서는 이제 비료의 생산 등록 품질 유통 기준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정부 사업들이 축산 분야에서는 퇴액비 시설 확충 지원 사업, 마을형 공동 퇴비사 지원 사업, 퇴비 유통 전문 조직에 대한 살포비 지원 사업,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융자 자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경정 분야에서는 생산시설 개보수와 구입비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그 경축순환과 관련된 그 저해 요인으로 이제 4가지를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정농가의 이제 수요 부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경정농가들이 살포 작업의 편의성을 일단 화학 비료를 우선시하고 작물의 또 수익 저하 우려 등으로 해서 기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협들이 이런 자원화 조직체를 운영해서 대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들이 지역 축협에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교육 지원 사업비로 운영을 합니다. 거의 수익이 난 부분을 연간 한 2억 적자가 나더라도 자체 교육 지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그 환원 사업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이제 많은 축협들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지역 축협에서 시설 장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정책 자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경축순환 부분을 이 살포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살포비가 이제 점차 감소가 되니까 살포비를 받지 못하는 자원화 조직체들이 많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수입원이 상실되어서 그 자원화 조직체들이 좀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들, 이런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도 품질 관리에 있어서 이런 기준들이 좀 엄격하고 또 생산 살포에 대한 통합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세 번째 미흡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이제 관련 규제 부분이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 점차 강화가 되고 있고, 가축분뇨법도 새로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모니아 30ppm을 준수해야 됨에 따라서 새로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액비와 관련된 시비 처방서에 대한 규정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가지, 5가지로 좀 총 나눴는데 이런 저해 요인들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축순환의 농가 수요 부진에 대해서는 좀 퇴액비와 화학비료를 혼합 처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원화 조직체의 운영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살포비 지원과 장비 구매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제도 품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경축순환 협의체가 지역 단위로 모델을 이제 수립해가지고 확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관련 규제 중에서 좀 최근에 많이 얘기하시는 액비 관리 제도와 정제 액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요가 계절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다각화 처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경정농가 수요 부진이 이제 핵심이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화학 비료의 필요성과 이 태액비를 혼합해서 제조해 달라 하는 내용들이 많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정농가 이제 화학 비료 사업은 비료에 이제 의존하는 것은 여전하고 있는데 이런 혼합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있음에도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새롭게 제도를 만들도록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학계에서도 이제 안희관 교수께서 이런 일본에서의 사례를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화성 복합 비료를 가지고 기존 태비 대비 태액비 활용이 증가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제안을 하신 바 있고 또 농진청에서도 20년도에 맞춤 액비 제조 고품질 생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보령시하고 홍보그린텍을 통해 가지고 이 화학비료와 혼합한 실적이 결국은 소득도 향상이 됐고 했지만 제도적으로 이제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멈춰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그 유기성 복합 비료가 과연 경축순환의 개념인가 하는 이런 또 논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화학 요소가 재활용이냐 재합성일 뿐이다. 그리고 인증제도상 이것은 허용되지 못한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최근에 개념이 유기농업과 꼭 경축순환이 일치해야 되지는 않는다. 실수에 맞춤형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 사례에서도 화학비료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줄이자, 자원순환으로 같이 하자 하는 것이 유럽과 일본의 제도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분은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해서 가자는 내용이고요. 양분 균형과 환경점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해서 이 경축순환 부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건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원화 조직체 운영 부실에 따른 이런 제도적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자원화 소식들이 이제 3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39개소에서 31개소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핵심 원인은 뭐냐면 이제 비용 그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07억에서 44억, 그러면 4분의 1 정도로 살포비가 줄었고 이것조차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관될 예정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자원화 시설들이 또 새롭게 시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30ppm을 맞추려면 시설 투자가 한 15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전기세 이 투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또 운영 비용이 1억 이상, 최소 1억 이상 또 추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축협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 운영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올해 한 1,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좀 획기적으로 경축순환을 좀 활성화해보자 해서 저희가 500억 정도는 장비 구매 지원에 나머지는 이제 그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고요. 전국에 한 19개 축협에서 25대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살포비 부분이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000헥타르에서 10만 3,000헥타르로 확대를 좀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20년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늘리는 게 아니고 예전 수준으로만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이제 전체 다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사업이 좀 분리되다 보니까 좀 이게 경축순환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그 퇴비유통 전문 조직 대상으로 장비 구매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2억 원을 이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지원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내에 이제 지역별로 최대 30억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개별 농가로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조직체를 육성하고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의무 활동 기간이 또 작년도에 만료되다 보니까 노후와 장비를 교체할 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역 단위 이제 경치순환 협의체가 좀 구성이 돼야 된다는,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또 표준 모델도 개발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유통전문조직 중에서 지금 현재 42%만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 유통전문조직이 뭐냐면 이제 축산농가를 구성을 이제 한 20농가 이상씩, 그리고 경정농가를 엮어가지고 이게 뿌릴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드는 겁니다. 농업 경정농가와 축산농가를 조직을 해서 같이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그 태액비 수요는 이제 한정돼 있고 단기적인 행정 중심에 있다 보니까 지역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제 가능한 모델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의회에서는 이호스 의원이 이제 축순환 농업에서 도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유관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나 통합형으로 이렇게 주축을 해야지만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경축순환 농업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 완주군에서는 이런 경축순환 농업 전반 과정에서 참여 기관별로 역할을 정립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완주군하고 고산농협, 전기만 축협이 협의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용 창고를 운영하고 역할을 부여해서 협의체 단위로 지역 단위로 활성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경축순환 우수 사례 부분은 순천광양 축협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역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올해 한 19개 사례를 발굴해서 전체 이제 축협들한테 확대를 해가지고 신규로 축협들이 전부 이런 경축순환을 활성화해서 축산농가들이 좀 원활하게 퇴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액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농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두 가지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유효 기간이 너무 짧다, 시비 처방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내용하고 또 양분 부담 여가 처리 액비, 여가 액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여가 액비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증을 받은 농장만 지금 유래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비에도 없는 조건인데 액비만 왜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액비 사용 가능 조건을 좀 추가를 해야 되고요. 시비 처방소도 좀 늘려야 되고 정제 액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 규정에서 액비 그 인증 농장 부분을 좀 사용을 완화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정제 발효 가축분뇨 발효액도 새로 기준을 만들어서 정제 발효 가축분뇨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퇴비화 중심의 이제 단일 체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계절적 수요 부분, 그리고 양분 과잉 문제들을 또 해소해야 된다. 그런 경정농가 고령화나 봄 가을만 살포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해결책이 뭐냐. 이래서 현재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맞물려서 에너지화 정책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그 기후환경부와 같이 MOU를 체결하고 발전소에서 이제 이런 고체 연료를 쓸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지역 축협에서 이미 고체 연료와 시설 건립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이미 전주, 김제, 완주와 순천, 광양은 올해 말에 이미 그 시설, 파이로트 시설이 가동이 되기 시작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REC 상향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 R&D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탄소 저감 효과가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가 있다. 순천광양축협에서의 그 고체 연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 축분 문제도 해결되고 남부발전소에서 8천 가구가 뭐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온실가스도 95% 감축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고체 연료를 가면서 좀 저희가 경제성 문제에서 제일 문제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수요처에서는 수익성을 제일 먼저 따지는데 이제 경쟁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똑같이 친환경 원료로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REC 가중치에서 차별을 받다 보니까 가축분유 고체 연료가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축분유 고체 연료도 국내산 목재처럼만 동일하게 가중치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이 가축분유에 대한 엄청난 그 수질 오염 문제나 뭐 이런 수입 목재를 수입하는 문제에 따른 그런 외화 낭비나 이런 부분들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축분유 고체 연료를 이제 현재 산자부나 현재 그 농식품부 안영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렸고요. 뭐 크게 이제 가축분유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제와 연관되는 경축순환 협의체가 지역별로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드린 이제 5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제언드린 부분을 다음번에 할 때는 정부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농협에서도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 정책 제도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많이 좀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기종안 발표를 해주신 이종현 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지정 토론자 4분을 모시고 토론을 할 테니까 토론자와 발표자는 그 단상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두 분 발표자께서 시간을 잘 맞춰 주시기 때문에 4분 토론자께서는 7분씩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정 토론자 4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가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박헌동 진홍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리고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님이십니다. 두 분씩 아마 주제별로 지정 토론이 되어 있는데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첨언을 하시도 관계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론 순서는 박헌동 진홍 대표이사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님 그리고 안용덕 축산정책관님 마지막으로 장민기 소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헌동 대표이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저는 주식회사 진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헌동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 특화 농정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면서 그 강조한 부분이 판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 농지 지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판맵이라는 걸 가지고 위성으로 실제 농지 경작 형태의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판매 지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농정원, 그러니까 주로 농식품부가 농정을 통해 가지고 판매 지도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판맵을 API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PI 기술적으로 그거를 코드를 연결해 우리 시스템에다 딱 붙이기만 하면 시스템 베이스 지도는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지도를 쓰거든요. 네이버 지도에다가 판맵에 제공하는 API를 땡겨가지고 딱 붙이면 전국에 있는 농지들이 실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다 레이어가 얹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분을 알면 그 해당 농가의 실제 경작 모양을 알 수 있고 그것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해당 면적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적분을 하면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농업을 구현을 하는 데서 기본적인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보면 그래서 판매의 정확도가 좀 부족한 부분은 실제 보면 3, 4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더라고요. 매년 판매 갱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아까 발표할 때는 유럽 사례를 볼 때 뭐 데일리나 일주일 단위로 뭐 갱신된다 뭐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뭐 그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판매의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이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뭐 중앙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공통으로 다 쓰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 보거든요. 뭐 판맵을 API로 공개하면 우리 같은 회사에서도 간단한 기술로 판맵을 레이어에 앉을 수 있게 되고 그게 정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를 뭐 사례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회사에서 태백의 배추 고랭지 배추의 노지 스마트 농업 지분 사업의 구축을 좀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판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스마트 농업에 나오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는 형태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정보가 더 추가하게 되면 지역 농정의 특화 농정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판맵을 위에다 올리고 거기에 데이터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농진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에서 농진청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조기 경보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럼 판맵 단위로 어느 필지별로 해당 작물의 위험도가 어떻게 된다, 냉해냐, 동해냐, 한해냐 이런 것들 위험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병해충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NCPMS라고 하죠. 거기도 농진청이 몇 년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거기도 판맵 레이어에다가 해상 위험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포도다 하면 포도의 위험도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해가지고 토양 검정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이렇게 농가가 떠와가지고 하면 NPK라든가 인산, 비료질, 성분 이런 부분들을 농가가 의뢰하게 되면 농사 짓기 전에 해당 필지에 그 유기질 함량에서부터 NPK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해가지고 시비 처방제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필지 단위로 데이터 축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가 필지 단위로 축적되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번에 저희들 하는 일 중에 보면 태백농협이 배추의 30% 가까이의 계약 재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태백농협이 계약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정식일 언제 정식을 했고 그리고 언제 병해충 위험도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컨설팅 해가지고 어느 약재를 처방을 해라. 그래서 처방했던 양과 어떤 약재 이런 정보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면 각 필지별로 등급 정보까지도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지는 배추 정보들 그리고 수확량 정보까지도 농협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판맵이라는 베이스로 다 축적을 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노지 스마트 농업 시스템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 단위로는 언제 물을 줬는지 관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축적돼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좀 빠진 부분이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보조금 아까 아그리스 같은 농업 이지 같은 데서 목적은 주로 보조금을 제대로 가지고 했느냐 부정수급이 있느냐 그다음에 휴경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행정정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다 축적해 나가면 시군 단위로서의 필지 단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지도 컨설팅 해 나가고 또는 행정적으로 주산 작물을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1, 2, 3 해서 발표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요. 지역 특화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 특화 농정의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농업 생산의 예측 및 자원 관리하는 부분과 기후 병해충 예보 및 리스크 대응하는 부분, 유통 가격 품질 예측 및 시장을 관리해 나가는 부분들, 정책 지원 및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면 중간과 지역 간의 데이터 생산 분석 활용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 농협이 하는 일들, 농진청이 하는 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 또 농경련도 생산량 예측 수급과 관련해 드론을 띄운다든가 위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농식품부가 보존과 관련되는 이런 정보들이 필지 단위로 축적이 되는 이런 역할 구분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게 지역에서의 데이터를 수집이 되고 시각화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산지 유통 조직과의 결합을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 체계를 구축하자 하는 부분들은 농협이라든지 거점 단위의 어떤 농업법인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의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산 품목들의 품질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유통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쓰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고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의 사례들 보면, 제주도에서 작년부터 구축해 나가는 것들 보면 노지 감귤과 당근에서부터 출발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산 작물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 방식은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맵이라는 데이터에다가 다 축적해 나가는 형태로 해서 그 정보를 행정도 쓰고 농민들에게는 기상재해 위험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면서 그리고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가 계약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계약 재배 상태, 그리고 작물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다양한 목적에 맞게 이런 공통의 데이터를 활용해 나간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데이터가 쌓여 나가고, 또 이게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현장 중심의 농정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인 농지를 매개로 한 경영 단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매의 어떤 운영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새롭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다양한 경영, 유통, 그리고 컨설팅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기 위한 기반 정비에 대한 고민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홍길입니다. 저는 지역 단위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영 부장님이 각 단계별로 바틀렉도 잘 도출하시고 해결 방안까지 잘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 제도, 정책, 밸류체인, 주민 수용성 이 각 단계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은 GIS 기반으로 지역별로 가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양분의 양과 경작지가 필요한 양분의 수요량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이나 토양의 부하 한계를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처리 효율이나 비용, 온실가스 발생량 등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에 가장 적합한 처리 기술을 선택합니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퇴비나 액비의 특성상 부피가 커서 저장이나 운송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단가는 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운송거리를 고려한 최적의 물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단계에서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분법 등 관련 법령에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실질적으로 경축순환이 실행이 되는 지자체나 지역 농축협과의 협업체계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성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 특정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시장성이 없다면 보조금이나 탄소 크레딧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수용성입니다.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나의 생활이 불편해진다면 주민 저항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님비 현상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님비는 나쁜 것이다 라고만 접근하면 해결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공개 모니터링하고 그 불편을 넘어서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만 이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탄소 중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태윤리적인 관점입니다. 앞서는 기술, 제도,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념이나 철학적인 뒷받침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화학비료라고 하는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고 간편한 수단이 있고요. 대체 수단이 있고 후계농이 없는 경우 또는 후계농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 현재 세태에서 장기적인 토양의 건강성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가치를 인간에 대한 효용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인간이 동물이나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고 갚는 그런 어떤 생태윤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가축과 토양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이고 경축순환은 생명체 간 서로 돌려주고 되갚는 생태윤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 생명체 간에는 서로 단절이 일어나고 가축은 생명 공동체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산업체계로 분류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가축이 배설하는 가축 분뇨는 처리해야 될 산업 폐기물처럼 간주되고 결론적으로 토양은 점점 더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생태윤리의 관점에서는 분뇨는 퇴비나 액비의 형태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은 영향을 받아서 다시 식물에게 돌려주고 식물은 다시 가축과 인간에게 양분을 되갚음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상호 연결돼서 순환고리를 회복하는 그런 관점을 봅니다. 농부는 이러한 순환고리에서 중재자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농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경축순환의 완전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세상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 본래의 역할로 돌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저 노래 가사를 잠깐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원장님께서 상당히 그 현장의 고민과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수용성, 경제성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농업을 축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새로운 어떤 철학적인 변화가 있을 때 궁극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농정연구센터에서 한 6년 됐나요? 장빙 소장 그 상지대학의 이명규 교수님이 저희 센터 이사로 계신데 그때 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의제인데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실 때 또 이 쉬운 숙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좀 첫 발을 좀 우리가 로드맵이 있다면 요거부터 좀 내딛자 하는 뭐 혹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경축 순환 체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할 때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연결고리에서 요 부분부터 우리가 한 스텝을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좀. 사실은 경축 순환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술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태도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아마 이런 경축순환을 논하는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생태윤리를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걸 실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현재의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야. 대체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님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런 문제는 또 정책적인 고민을 통해서 또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안영덕 그 축산정책관님은 뭐 이 분야를 몸소 부딪히면서 풀어야 되니까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분인데 1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제일 우리 농림축산업 숙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과제 주제인 것 같은데 여기 중요한 분들만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꽉 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역하고 우리 축산 하여튼 경축순환에서 순환농업하는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이 자리가 꽉 찼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신 분들만 여기 제가 보니까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이종현 부장님 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종현 부장님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경축순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 협의체 만들어서 지난 뭐 상반기부터 이렇게 운영해 온 거하고 뭐 현장 의견 잘 정리해서 이렇게 발제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단은 뭐 저희 정책 환경 둘러싼 거 보면은 그 농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기후 위기, AI 시대, 데이터, 빅데이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축순환 농업, 그 지역 내 자원 순환 필요성 이건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하고 축산이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하고 지역하고 지역 사회하고 우리 환경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것은 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경축순환 농업을 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사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경축순환 농업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제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2019년 그리고 올해 농특위에서 아마 경축순환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국정과제 중에 경축순환 관련해서 이렇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식품부 차원에서 그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는
부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농식품부 정책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종현 부장님도 좀 발제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그 지역 단위로 경축순환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먼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경축순환을 하는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후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 방향 하에서 그 아까 전기만 축협 얘기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서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농협경제주 축산경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주 축협이 그 주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관내 농협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그 하는 부분이 그 사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역 단위로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그 지자체도 있고 아까 태액비 전문 유통 조직도 있고요. 농축협도 있고 뭐 경정농가도 있는데 그런 그 참여하는 분들의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이제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지 가이드라인을 기배포했고 연말 내년 초에 이제 지역 단위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체계를 좀 만들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태액비가 조금 뭐 품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품질을 높이기 위한 R&D라든지 그다음에 액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균질화하기 위해서 그 뭐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고요. 축산농가의 그 이제 인센티브 중요한데 축산농가의 뭐 시설이라든지 기계 장비 그다음에 저희가 탄소 농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탄소 직불금 지원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태액비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그 아까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 그 철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축산농가 이외에도 그 태액비를 활용하는 경정농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정농가에 그 태액비 살포하기 전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살포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살포비 예산도 점차로 이렇게 좀 늘려나가고요. 그 직불금 경축순환 그러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직불금 체계도 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기반 관련해서는 그 지금 우리 그 축산환경관리원장님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축순환 전담 조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그 전담 조직으로 좀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축산에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경정은 경정대로 그래서 따로 국밥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과 축산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현장 전문가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쪽에 좀 정책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우리 지역농업 네트워크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관통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에서는 저희 뭐 축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데이터 축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 현행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그 경축순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도 또 그 지역 내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주체별로 혁신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환경관리원이 경축순환 전담 조직으로 된다면 그게 운영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하고 전담 조직이라는 형식이 그 이사장 예를 들어서 그 전담 조직 그러면은 그 저희가 이제 제 소관을 갖고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말산업 육성법의 말산업 육성 전담 조직이 한국마사협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그 말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기본 방향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실행 계획, 그다음에 실행 수단을 갖고 예산 사업하는 것은 전담 기관인 한국마사회가 하듯이 경축순환 그 기본 계획, 기본 정책 방향은 정부가 하고 그것에 대한 실행 그런 거는 축산환경관리원이 그 실행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이제 주제가 벗어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농정연구센터에서 현장에 농업 스마트화를 이 지역 시범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의 실천과 실행은 농업경영체고 현장에 있는 농업인인데 그 중앙 단위의 어떤 지침과 계획, 수립을 가지고 그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사실은 농가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지침에 맞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른 보고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지? 지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축순환 전담 조직 지정은 경축순환 체계를 운영을 하기 위한 정부의 추동력과 계획을 내실화하기 위한 그 어찌 보면 협조 기관인데 그 전담 조직이라는 그 개념이 구체적 그 경축 순환을 보다 실천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협의체들하고 좀 실행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건데 전담 조직이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자장이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축산정책국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이제 여기는 지금 전담기관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만은 저희의 주된 역할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모더레이터 역할 또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기본 저희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담기관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이제 축산, 경종, 그다음 지역 농축협 이런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서 협의체를 구성할 텐데 그 협의체 일부로 들어가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 조정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촉진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로서 장민기 농정연구소 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입니다. 오늘 말씀 발표도 2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과 현장의 간격, 또 중앙과 지방의 간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는가, 혹은 뭐 앞에서 아침에도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뭐 지방 중심의 뭐 농정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구호 슬로건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그 적용이 되기에는 상당한 좀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AI 시대가 되고 디지털 뭐 이런 시대가 됨으로 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망하기로는 중앙의 어떤 일률적인 계획, 뭐 저기 뭐 직불이든 아니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탄소 중립 뭐 직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률적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한 어떤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계획적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와 어떤 개념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단위에서 움직이도록 할 것인가가 주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단위는 결국 뭐 지역 또 조금 더 내려가면 경영체 단위 혹은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조직체 단위 이런 단위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중앙의 어떤 일률적인 것보다는 중앙 단위에서의 어떤 기반 속에서 지역이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지역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지금 사례를 우리 김은경 지사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그 필지에 대한 정보가 다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표가 국토부의 그러니까 지번에 따른 정보, 또 농업 총조사의 정보, 또 경채 등록 정보와 판매 정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한 5% 막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서 그냥 쓰면 될 텐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뭐 20% 30%막 나고 이게 도 전체를 했습니다만 시군 단위로 내려가고 마을 단위로 내려가면 또 그 격차가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의 농정을 또 지역에서 생각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경지 정리라고 하는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그러한 데이터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막 돌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겠거니 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그것들을 좀 제대로 지역에서 생각의 그 자원으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 중앙 정부의 기획만으로는 안 되고 지역에서 그러한 것들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예산 중에 이제 지역으로 이관될 때의 그 당황스러움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 최근에도 이제 농촌 융복합 사업과 관련된 이건 이제 오늘 주제와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만 그게 이제 내년부터 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관이 돼서 농림부 업무가 아닌 지자체 업무로 이관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종현 부장님 발표 중에 살포비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예산이든 어떤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동안 유지되었던 그 추진 체계도 무너질까 우려가 되고 하던 사업도 지속될까 우려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의제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제가 뭐 축산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깊게 관여한 부분은 좀 적습니다만 어떤 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양분양을 산출하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지역 협의체, 지역 시스템을 좀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분은 다 산출되더라고요. 계산하고 또 몇 군데 샘플 잡아서 실제로 발생량까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발생하고 또 논면적, 반면적 계산을 하면 얼마가 수요 있다라고 하는 게 수치로는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딱 막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경정농가와 축산농가의 교류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단체 활동도 같이 하시고 특히 뭐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또 이웃집 서로 활동도 같이 알고 잘 아는 사이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과 결부되다 보니까 아예 교류 자체가 끊어진 그런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그런 교류의 복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역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또 이제 어떤 그런 뭔가 좀 인센티브든 아니면 어떤 그런 필요에 대한 인식이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네 분의 어떤 지정 토론을 마쳤는데 마지막에 우리 장민기 소장님이 제가 사실은 아까 전남도직 질문을 이제 했던 것도 마지막에 했던
현장에 가면 결국 경종농가, 축산농가 간에 협업적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앙단위에서 고민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제 축산환경관리원이나 이런 준단 조직이 어떤 형태로 현장에 묻혀서 작동될까, 그리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까. 사실은 농業연구센터에서 한 20여 년 전에부터 이런 논의가 됐다가 오늘도 이제 논의를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고민이 좀 됐던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우리 지금 남아 있는 그 토론자 위에 계신 분들이 소수라서 우리 안영도 국장님이 좀 아쉬워했지만 핵심적 관계자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분은 이제 지정 토론을 시켰어요. 아까 데이터 관련해서는 우리 윤동진 국장님은, 원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좀 해주시고, 우리 오랫동안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김태곤 박사님 좀 나중에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윤동진 원장님. 네, 아주 뜻깊은 토론 잘 봤습니다. 그 뭐 책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그 팜맵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 제주도를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그의 예산을 땄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농정원장에 와 보니까 이제 그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고, 어제는 제가 사실은 경북 안동의 그 스마트 과수원 하는 미래농업연구원을 갔다 왔습니다. 간 이유는 지금 뭐 AI나 이런 것들로 뭐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한데 농업 파트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 거냐. 다양한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뭐 이렇게 뭉텅이로 오고 막 이러는데 제가 뭐 그걸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럼 농정원이라는 곳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냐. 고민스럽죠. 예, 물론 이제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여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리와 원칙을 몰라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How to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잘 디벨롭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그러면 고민할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영농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그러면 돈 쓸만 하겠네 하는 공감대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들이 이제 뭐 모델, 방식 그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중앙 중심의 농정, 이제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막 있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서 뛰어서 여기다 주면 잘할 것 같으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기재부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우려를 전제로 하면서도 다양한 조금 지역 간의 새로운 혁신들의 모델을 찾아가면 어떨까 하는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물론 농정원이 정책기관이 아니고 정책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니까 그거를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게 과거에 지금 농정의 추진 체계가 사실은 망가졌지 않습니까? 개방화 과정에서 오히려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되살려내야지 농정이 제 본 궤도에 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그리고 그 많은 돈과 사람이 없더라도 들 수 있는 지금 기술적인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하되, 그러면 농정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아까 우리 그 문홍길 원장님 계신 그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것이 다만 통합적으로 공개돼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축산 쪽이나 이쪽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양분 총량제 얘기지 않습니까? 양분 총량제에서부터 환경 문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 고민하셨던 경축 간의 연대의 문제. 사실은 국가 단위에서 이걸 풀어간 사례들은 제가 몇 개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 문화적인 여건 속에 갖고 와서 소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역 단위에 생산된 그 생산물이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갖고 팔릴 수 있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머릿속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관리되고 공유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플랫폼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 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기 어디 예, 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곤입니다.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오전에는 이제 국가농정, 국가주도 농정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마지막 세션에서 지역이라는 상대 지역에서 뭐 혁신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죠. 상당히 이제 구체성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보완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하고 싶은데. 김홍경 이사장이 발표하신 자료 발표에 대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이란 게 이게 이제 뭐냐? 국가가 있고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그죠? 지역이란 게 이게 뭐냐? 지역의 바운다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가 있고 읍면 단위가 있고 시군 단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그러는데 그죠? 이제 제주도 같으면은 마을 단위가 평균 한 600호에서 800호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이제 육지하고 다른 부분들인데 그죠? 최고 많은 지역은 그러니까 2,300호가 되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지역이란 게 이제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 자원이란 게 이제 물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는데 그죠? 뭐 제주도 같으면은 뭐 바다에다가 하천에다가 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 예를 들면 국가 보조 사업으로서 생긴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시설이 많아요 보면. 그러다가 뭐 농기계라든가 기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으로 보면은 다양한 기능이라든가 재능을 가진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고령 노동력 또 그러니까 하나 이것도 자원이에요 보면 잘만 활용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자원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원 조사라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원을 조사 결과를 갖고 혁신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죠. 혁신이라는 게 이건 이제 혁신이라는 个 성과가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부가가치 내지는 일자리 이렇게 봐요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게 그 혁신의 성과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는 장은 또 뭐냐? 그럼 저는 이제 그 기업이라고 봐요 보면 농가 자연인 농가일 수도 있고 농업법인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또 이제 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이 순환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란 게 그죠. 농업 생산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그러니까 식품 제조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식품 제조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산업, 외식업이라든가 소매업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돼 나가면은 지역 전체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직적 통합, 농업을 베이스로 한 수직적 통합 이렇게 가야 그러니까 그 성과가 최대한으로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높은 성과가 그죠. 기업이 보유하는 게 아니고 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원이 되느냐 하면은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노임 소득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환원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소매업이라든가 외식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에 환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죠. 그런 쪽으로 가야만 이제 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 효율성이 다시 또 이제 지속성을 갖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요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추가로 혹시 발언하실 분이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MBS 인턴 기자 김혜성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농업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요인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김원경 연구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예, 아주 씩씩하고 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농민신문사 농민신문사. 방송국입니다. 예. 네. 그러면 그 혹시 지금 답변을 포함해서 발표자들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요. 예.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태호 박사님 또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주도가 제가 전수조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력에 대한 부분, 뭐 시설 자본이라든지 뭐 대신문 자본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제주도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 부화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말씀처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아까처럼 판매 피지에 연동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이런 요소들 중에서도 뭐 피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그 제주도의 여러 가지 요소랑 결합해서 보면서 어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 또는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주도의 큰 방향이긴 해서 물론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막 실제 전수가 과연 다 될 거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어떻게 선순환될 수 있는 것까지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또 앞으로 연구나 이런 것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턴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딱 이제 핵심에 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동안에 뭐 시스템 표준화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과 그거를 주도적으로 집중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기술이나 체계는 금방금방 또 1년 사이에 막 확보가 되고 데이터도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위성도 띄우고 하면서 확보가 돼가는 건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그냥 부서별로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각 부서에는 없고 지자체장이나 누가 해야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좀 어느 정도라도 강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담 인원 부서 이런 걸 지정을 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 안에서 아직은 역량이 좀 작더라도 그 사람이 몇 년, 2, 3년 이렇게 계속 가면서 역량이 커져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수급하는 주체랑도 얘기를 하고 회의라고 하면서 그래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명확히 노드맵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만 있고 그냥 좋은 얘기다 하고 그냥 시간만 놓치는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시급한 게 이런 지역 단위에서 이거를 고민하는 내부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유무형의 거버넌스 뭐 그걸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급하다기보다는 제 지금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까 뭐 태백이라든지 뭐 제주의 사례들이 조금 잘 돼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널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종현 부장님 혹시 예. 네, 아까 제가 아까 살포비가 지방으로 이관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살포비가 줄고 이관되는 부분은 또 유기질 비료 지원 1,500원씩 포당 지원하는 내용이고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더 제가 추가로 드리신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문홍길 원장님 그 생태 윤리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시적인 표현 정말 잘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 나머지 그 장민기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김태호 박사님, 윤동진 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그 지방과 중앙과의 단절 그리고 축산과 경종과의 그 단절, 이 소통 부분 그런 체계를 만들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찌 보면 뭐 지역에서 예 괜찮을까요? 네. 그 조금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똑같이 원경 연구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지역 농정에 적용할 경우에 가장 기대되는 경제적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경제적 성과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제가 측정 연구를 그것까지 해보진 않은데 우선은 뭐 그 아까 이제 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거는 기존의 이제 행정의 관례대로 이제 했을 때 아까 유럽에서도 그런 농지나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아져서 뭐 그런 것들에 이제 경제적 뭐 비용 절감이 아까 몇 %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얼마 정도 수치일지는 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실증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지원이든 뭐 유통이든 수급 관리든 이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그 경영에 있어서도 농가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재 어떤 변화에 대응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을 가져갔을 때 나타난 효과들을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좀 더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과거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도를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위험에 닥쳤을 때 그걸 방지하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효율성하고 좀 다르게 어떤 산업의 어떤 뭐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부가가치를 늘리거나 뭐 유통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또 좀 더 그 지역별로는 성과를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 크게는 그런 영역 두 개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그 세부적인 것들은 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마 MBC가 앞으로 상당히 그 MBS가 크게 발전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오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혁신의 걸 찾는다 할 때 하나는 데이터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 안영덕 국장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 그게 핵심이 어찌 보면 경종과 축산의 연계성 그게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봤는데 데이터 기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농지 아까 우리 장민기 소장도 얘기했듯이 크게 보면 이제 지목상의 어떤 농지라는 게 있고 우리 농지 대장 작업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파악하는 게 있고 농업 총조사에서 나오는 농지라는 건 어찌 보면 경영 단위를 중심으로 하니까 도시에 살면서 경영 단위로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들이 빠지니까 또 면적이 사실 확 줄어들죠. 그래서 또 경지 면적에는 농로, 수로 이런 것이 다 농지인데 그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용어 사용과 대상 면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경영 혁신을 한다든지 유통 개선을 한다든지 그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와 대상지의 어떤 모습이 또 그 라인이 선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이제 현장에서 정교하게 정비하느냐 그렇게 할 때 국가 단위의 또 총량 데이터도 상당히 정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경종 축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중앙 단위의 어떤 전담 조직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지자체의 어떤 능동적인 지역농업 재편 전략, 지역농업 계획 이런 것이 현장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이제 생겨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좀 두 가지 주제가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현장을 중심으로 보면 좀 새롭게 우리가 고민해볼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지정 토론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간에 뭐 충분한 논의는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남대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교류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분간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